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저희 이제 인문 논술 그리고 플러스 약술형 논술 설명회 오프닝 연사를 맡은 저는 강부청소학원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6평 봤죠? 네, 그래서 아마 잘 봤냐라는 말도 아마 쉽게 하지 못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저도 학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아마 이제 어머님들 머릿속에는 이제 9월 9일이 딱 박혀 있으셔야 돼요. 네, 9월 9일이 수시 원서를 쓰는 시작 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머릿속에 그 다음 날이 이제 9월 4일 이제 우리 구평이 있지만 아마 오늘 수리논술 설명회도 오신 이유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우리 종합 전형이나 아니면은 뭐 실기도 있지만 논술 전형에 대한 또 얘기가 또 큽니다. 이유는 고대가 신설이 됐죠, 올해.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우리 아이가 뭐 인문 논술 중에서는 수학을 잘하면 또 유리한 상경 계열도 있고, 그리고 영어 지문이 나오는 연대나 이대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오늘 저희 논술 설명회 연사님들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건데, 부모님들 쇼핑백 받으셨죠? 쇼핑백 안에 일단 볼펜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적으실 게 되게 많으세요. 네, 메모도 정확한 메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볼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지만 저희 포로 돼 있는데 아마 인문논술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인문논술 자료집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볼펜 어머니 저기 유찬쌤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인문 논술이 끝난 바로 약술형 논술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약술형이 약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약술형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을 좀 더 축약된 형태로 나오는 형태라서 그것도 오늘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사실은 조금 약술형은 아닌데 하시더라도 한번 어떤 거지? 라고 한번 구경 한번 생각하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집 2개를 보시면 돼요. 볼펜이랑. 그 외에 이제 저희 연사님들 브러셔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부모님들 저희가 논술이 이제 전문간의 형태로 이제 시작반, 그러니까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부모님들 제가 오늘 설명회를 1부는 인문 논술을 할 거고요. 한 40분 정도. 그리고 2부에는 약술형 논술로 이철주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9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논술을 쓸 친구들의 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수능이 언제죠? 11월 14일 목요일이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정시나 아니면 뭐 최저 정도 맞추는 친구들이라면 11월 14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9월 말부터 입시가 시작이 된다. 왜 그렇죠? 네, 논술 중에서는 네, 9월 28일, 29일 성신여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능 전에 논술고사가 있구나. 오늘 그 정보가 다 자료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홍대나 뭐 기본적으로 시립된 논술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9월 말부터 논술고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네, 그리고 수능 전에 가장 큰 좀 대표 학교가 연대가 있지요. 또 10월 달에 보는데, 수능을 보고 나는 날이 11월 14일 목요일이죠, 부모님들. 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11월 14일 목요일 날 끝나고 나면, 자, 우리 애기야 이제 놀자가 아니라 그 주 토요일부터 이제 건대를 시작으로 쭉 논술 전형 고사가 있습니다. 주말에. 9월 9일 날 수시 원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수능 논술 고사가 있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11월 14일 수능이 끝나면 그 주 주말부터 우리 아이들은 논술고사를 보러 다닐 거고, 만약에 논술고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으면 2개 학교 못 보죠.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논술고사의 제일 마지막 고사 날이 언제냐면 12월 1일이에요. 인하대. 와, 길다. 그렇죠, 부모님들?
네,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28, 29일 시작으로 12월 1일 인하대까지 우리 아이들의 논술을 만약에 6개를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2개, 3개도 있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는 언제 나오죠? 12월 6일 날 나옵니다. 그럼 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애들이 최저 등급이 있는 논술을 가채점을 해보고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보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논술을 쓴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 논술이 끝나고 나면 아까 약술령 말씀드렸죠. 약술령에서는 지금 핫 이슈가 되는 학교가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이쪽 인근에 저희가 좀 가깝게 있는 학교가 상명대학교가 있지요. 원래는 약술령 하면 제일 유명한 학교가 어디냐면 가천대거든요. 근데 가천대는 분당 청소홀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분당에선 가천대가 거의 서울대급이에요, 본인들. 거기서 만약에 단과 한다, 그럼 거의 50명 마감. 이렇게. 근데 저희는 가천대 그럼 약간 경기권 이렇게 보시잖아요. 유명한 학교, 훌륭한 학교지만 저희 쪽에서는 조금 가까운 학교가 상명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고 계시다가 약술령 논술은 우리 아이가 어차피 수능 준비를 하는데 보통 수능 특강에서 나온대. 네,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약술령 논술 때도 문제 유형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 오늘 정리하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아이랑 얘기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머릿속에 드세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본인들 정보 드리려고 열심히 외워왔는데 아마 머릿속에 딱 이걸 가지시고 오늘 인문 논술 들어보시고 그리고 약술령 논술 들어보시고 아까 우리 어머니 중에서는 인문을 할까 수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왜냐면 인문 논술인데 연대나 이대는 영어 지문이 나오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유리해요. 인문 논술인데 수학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상경계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달에 저희 청솔학원 논술 전문관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가야 할지 심화로 갈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시면 오늘 설명회 끝나고 제가 데스크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또 상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볼펜하고 자료집 갖고 제가 오늘 연사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청솔학원에서 인문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주말에 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그 필요한 정보들도 좀 많이 얻어가시고 궁금한 것도 좀 해결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유평 시험이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이미 기존부터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들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요 유평 끝난 시기가 이제 논술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야 이제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하셔서 남은 기간에 입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급적인 빠른 판단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논술을 계속 하고 자제분이 논술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논술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논술을 해야 하는가 3페이지에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실어놨어요. 이제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물 있죠? 거기 3페이지 보시면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 어떤 거냐면요. 모든 입시 유형 전략 중에서요. 논술은요. 상향 지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상향 지원 전략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내 아이가 내신 성적이 지금 있죠. 아직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안 들어갔지만 2학년 때까지의 누적 내신이 있을 거예요.
그 2학년 때까지의 누적 내신 가지고 대충 다 판단 가능합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또 나중엔 합산이 되겠지만 이미 2년치 내신이 누적돼 있어서 3학년 1학기에 드라마틱하게 내신을 올린다 하더라도 평균 내신이 크게 변동이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략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 갖고 내 아이가 지금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3학년 올라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이미 한 친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교과나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 시험도 얼마 전에 끝났죠.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 물론 실제 수능하고 실제 지금 봤던 최근에 본 수능 모의고사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일치를 합니다. 실제로. 그 평가 대교협에서 발표했던 예전 자료인데요. 실제 9월 평가원 성적과 실제 수능과의 상관관계가 95%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정시를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논술은 그것보다 윗대학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싶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지원 전략을 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학생부 전형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쓸 때 갈 수 있는 대학, 현재 모의고사 성적 나왔을 때 정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라인 위에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 전략을 짜는 게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지금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으로 대학 갔을 때 어느 정도 라인으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아니면 지금 내가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 정도로 수능이 실제로 나온다면 갈 수 있는 정시대학, 나 만족해서 갈 거야, 나쁘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논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상향으로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 학생에게 남은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지금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지금 남은 기간에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학생에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능 성적,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법. 그건 이제 정시겠죠. 그럼 남은 수시는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논술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논술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대로 가는 대학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윗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논술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 지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제가 평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일반고에서 평가받는 거랑 자사고, 특목고에서 평가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심해서 학교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학교 데이터를. 학교 데이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예, 대부분의 입시기관이 얘기하는 거는 평균적 데이터로 보통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배들의 3년치 누적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학종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 만약에 2.5 정도 나왔다고 칠게요. 문과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 한 2.5 정도 평균 내신이 나오면 이거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편인데 실제로 평균적인 일반고에서 내신 2.5 정도 갖고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는 조금 더 내신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어요. 생기부 자체가 간소화되면서 그 차이가 예전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 정도로 제가 학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 2.5 정도 됐을 때
평균적인 비교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의 라인이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한 중위권 학과 정도예요. 요게 우리가 보통 국숭세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숭실, 상위권 학과도 조금 쉽진 않아요. 이 중위권 학과 정도를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통 판단을 해요. 이거는 지원 가능에 대한 점수대예요. 이제 붙고 떨어지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요걸 대학적인 기준점으로 비교과 스펙이 좀 좋죠. 그러면 내신이 조금 더 낮더라도 지원시키고요. 비교과 스펙이 좀 안 좋죠. 그럼 더 높은 내신을 좀 요구를 해요. 학교에서 보통 입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 정도 기준점을 삼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높은 거예요. 아씨, 국민대 송실 쓰는데 내신 2.5나 필요해? 막 이런 거. 제가 오늘도 오전에 잠깐 학생 상담을 했는데 N수생이었어요. 작년에 6학종 썼는데 다 이제 불합격을 했는데 내신이 요 근처 고등학교인데 3.1이었어요. 근데 지원했던 그 대학들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지원했다. 중앙대도 썼고 경희대도 썼고 다 고도 상향이에요. 다 고도 상향이고 이제 쭉쭉 내려가 가지고 상명대랑 인하대도 썼거든요. 인하대도 제가 보기엔 상향이에요. 인하대도 상당히 상향이고요. 인하대 실제 문과 합격생들 내신 컷을 보면 2점대 중반 정도에서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상명대 정도는 한번 노림직할 만도 했는데 실제 이제 결과 물어보니까 예비 없이 뭐 다 전멸, 6학종 전멸했어요. 이거는 근데 눈에 뻔히 보여요. 그 내신 갖고 그냥 들이밀면 비교과 스펙이 눈에 띄게 뭔가 좀 있지 않는 이상은 전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과 스펙이 좀 좋으면은 여지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학종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수능을 가볼게요. 물론 지금은 실제 수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모의고사는 이제 3학년에서는 두 개의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6월 평가원 시험하고 9월 평가원 시험.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실제 입시 이제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참고 자료를 안 합니다. 예컨대 3월, 5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많이 다르고 재수행도 다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로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두 가지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때 이것도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가 있다고 쳐요. 영어가 절대평가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점 환산한데 이제 빼겠습니다. 예, 등급을 어느 정도 맞냐에 따라서 플러스 감점이 되느냐 요 선이기 때문에 일단 영어는 논외로 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 대한 이제 걸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국어 2를 받았어요. 자, 등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표점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걸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가 쉽게끔 그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이 2등급이 나왔어요. 탐구 한 과목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면 평균 한 2.5 정도 이렇게 떠요. 그렇죠? 그럼 요 이렇게 썼을 때 정시를 지원했을 때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얘랑 똑같아요. 이게 되게 판단이 쉬워요.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가지고 학종을 지원했을 수 있는 라인 대학하고요. 수능의 평균 등급 있잖아요. 그 평균 등급의 그 라인이 거의 유사하게 떠요.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내 아이의 이제 가늠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건 제가 지금 평균 말씀드린 거고 더 정확하게는 학종은 학교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학교 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모의고사에 따른 정시는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진학사 사이트든 어디든 거기 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최근에는요. 어떤 현상이 좀 많이 벌어졌냐면 학종도 지금 이제 교과와의 차이가 점점점 좁아지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굉장히 격차가 컸는데 생기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학종과 교과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낮은 내신 가지고도 드라마틱하게 학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서 대원외고를 빼놓고는 거의 다 수업을 했었거든요. 방과후 수업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30대 때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내년이면 50이라 30대 때 학교 수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럼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근처에 대일외고도 있고 비슷한 성적대를 내는 대일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때 그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 어떤 거였냐면 내신이 6점대죠. 6점대가 나오면 학생들한테 학교도 당연히 그런 전략을 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소 중대부터 지원을 시켜요. 중대 먼저 쓰고 들어가자 하고 연고대 이상의 대학들을 논술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점대 갖고 연고대 붙기는 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비교과 스펙이 좀 더 좋지 않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6점대 내신 학생이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중대 학종 쓰겠어요? 라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략 그때 당시 한 10년 전보다 내신이요 한 두 개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두 등급 이상. 그죠? 4점대가 쓰기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중앙대 정도가. 일반고에서는 뭐 더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일반고에서는 중대 쓰겠다고 하면 일단 1점대 내신이 가급적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그 학종하고 교과의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요 수능도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됐잖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이렇게 정시에 교차 지원해가지고 이과인데 문과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들이 위에서부터 줄줄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줄줄이 밀려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요 정도 등급이면 정시에서 문과 요거 가능해 라고 판단됐던 대학마저도 지금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밀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위에 앞쪽에서 얼만큼 비중으로 이과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줄줄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언론 보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아직 없는데 작년에 대교협에서 발표를 해줬어요. 대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주요 대학들이 뭘 발표해줬냐면 정시에서 문과 정원 있잖아요. 문과 정원에서 실제 이과생들이 합격한 비율을 발표를 해줬어요. 그 이과 요즘은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이과냐 문과냐를 구분하는 건 수학에서 미적을 선택하느냐 확통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고 구분한 점이고요. 과탐 선택하냐 사탐 선택하냐 이걸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완전 맞진 않아요. 요즘 문이과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발표를 해줬더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부터 쭈쭈 내려가서 중앙대 정도까지가 문과 정원인데 정시에서 이과생들이 합격한 비율이 적게는 70%, 많게는 8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싹쓸이를 한 거죠, 그죠? 이게 근데 상경 계열로 가버리면 경영 경제 쪽으로 가버리면 70%, 80% 선이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경계를 수학을 쓰는 상경계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거의 초토화예요. 초토화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일어나죠. 그럼 줄줄이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내신 때면 이거 가능한데 수능에서 이 정도 지원하는 거 가능한데 했던 것도 실제로는 다 밀렸어요.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좀 조금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라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논술이라는 건 결국 상향 지원 전략이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올리기가 힘들어요. 내신을. 예, 누적 내신이기 때문에 누적 평균 내신으로 따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지금 남은 기말고사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이 평균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거 올려야죠.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이게 쉽지만 않죠. 이게 쉬우면 학생들이 그 어려운 수험 기간 동안 고통을 안 받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정시야 수능을 올릴 수는 있어도 그럼 수시에서 이게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그제서야 이제 논술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케바케인데요. 학생들마다 되게 상황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예컨대 3점대 초반 내신을 가지고 있어요. 문과 학생이 3점대 초반 내신을 학종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되게 낮은 데 쓰거든요. 이제 인서울에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여기 몇 군데 여대 이런 데는 지원 가능해요.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권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이제 논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논술을 생각할 때도 학생마다 케바케로 어떤 친구는 논술 학종을 섞어 쓰는 전략을 펴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학종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학종을 내가 쓴다 하더라도 그대로 붙어도 난 절대 안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아예 학종이나 교과를 버리고 육론술로 그냥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건 케바케입니다. 학생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시간이 잠깐 들어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내신이 3.4라고 합시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렇게 떠요. 5, 4, 5, 3, 4 이렇게 떠요. 이게 떴다고 치면 가만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평균으로 간다고 했죠. 요걸로 갈 수 있는 학종부 종합이나 교과 갈 수 있는 대학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게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유사한 데 지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좋아요. 그렇죠. 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이걸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노력은 당연히 할 겁니다. 막 할 텐데 생각보다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략을 짤 때 마지막 9평 결과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9평에서 실제로 학생이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도 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큰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에 변동이 없다면 이 친구는 무조건 수시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정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전략을 짤 때 수시에서 끝내는 전략을 짜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 정도 내신으로 문과가 남학생 같은 경우 학종을 쓴다고 쳐봐요. 굉장히 낮아집니다. 학생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가게 되면 더 나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종 혹은 교과를 무조건 써야 돼요. 저는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자, 한 3개 학종 교과 써. 단 그 학종 교과는 터무니없이 상향 지원하지 마. 어차피 99.9% 떨어져. 그러니까 쓸 때 붙을 가능성이 70% 이상 돼 보이는 대학 최소 2개는 써야 돼. 넌 학종에서 어떻게든 하나 걸어야 돼. 근데 아쉽지. 이런 대학만 쓰기가 아쉽지. 그럼 나머지 3개 논술로 돌려. 논술로 상향 지원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급대만 나와도 쓸 수 있는 논술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학종하고 논술을 섞어 쓰는 전략을 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신이 이런 친구도 많아요. 6등급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6등급인데 수능 모의고사가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면 2, 3, 3, 2,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괜찮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걸로 학종 가죠?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데 써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무조건 수능 공부, 수시는 육론술이에요. 이게 다 케바케예요. 제가 사례를 몇 개 더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한데 시간상 이렇게 학생이 처한 지금 현재 성적 상황에 따라 전략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논술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부류예요. 내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냥 얘는 6교과 6학종 전략을 펴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당연히 있죠.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논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논술을 쓰기에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논술은 인문 논술은 기본적으로 국어 독해력과 사탐 능력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석해서 글을 써줘야 되는데 이 아주 기본적 베이스가 지나치게 안 갖춰져 가지고 얘한테 지금 논술을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논술에 대한 부담을 보통
보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들을 조금 제외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내신은 좀 낮은데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그냥 다 111이에요. 항상 탑을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그냥 정시 파이터죠. 그렇죠? 논술로 갈 이유가 없는 게, 논술 해봤자 제일 높은 대학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예요. 근데 이 친구는 서울대도 지금 바라고 있고, 이렇다면 논술 다 빼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대략 수험생의 70% 정도는 다 논술을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되는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논술을 하는 비율은요 3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어머님이 그 판단을 먼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판단을 빨리 하라고 하냐면, 요즘 지난주부터도 제 학생들이, 특히 N수생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했는데, 논술은 그 10월쯤 돼서 대학별 파이널 수업 한 몇 번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못 써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해석을 설사했다가도 펜이 절대 안 나갑니다. 이거 도대체 그런 식의 글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익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글쓰기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답안 구성하는 연습. 그게 3-4번 정도 파이널 수업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몇 번 안 해가지고 붙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르쳐보면 그런 애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맨 뒤에 제가 합격생 수기 한 4명 친구 거를 붙여놨거든요. 마지막에 4번에 나오는 연세대 경제 붙은 친구가 연세대 파이널 딱 5번 수업으로 붙은 친구예요. 그 전에 논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딱 그 5번만 했는데, 이 친구는요 처음 글 쓰고 제가 첫날 답안을 보고 나서 너 잘해 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면, 독해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사고력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문장 표현력 자체가 상당히 상위권으로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친구예요. 그건 첫 답안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3년 동안 국어는 1등급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등급이 항상 좋게만 나오는 친구가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국어 등급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쓰기 능력과 사고력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줬어요. 잘한다. 붙을 가능성 꽤 높아 보인다. 그죠? 근데 이런 친구들의 비율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체로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 논술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영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지만 그걸 막 천자 이천자 되는 글로 쓰래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요 거의 2달에서 3달 정도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한테 그걸 익숙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설이나 예시 답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고, 설명을 다 해주고 답안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요. 어쨌거나 원 적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2달, 3달 정도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데, 이 논술을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누구든 되거든요. 아주 뛰어난 친구가 아니면 대부분은 겪는데, 그거를 뒤에 겪게 돼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뒤쪽에 경험하게 되면은요 수능도 망치게 돼요. 결국 그때 학생들의 과부하 걸리거든요. 수능도 다가오는데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을 조금 일찍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제가 이상적이라고 학생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2학년 겨울방학 때 해. 그때 여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판단을 잘 못해서 계속 미루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빨리 해서 자극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게 그 부모님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논술 전형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향 지원 전략, 그래서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할 때 쓰는 전략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한,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당연히 지금 성적보다 높은 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3페이지에 제가 이제 2번 항목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논술 전형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대략 한 20대 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이 대략 한 250대 1 정도 뜨고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은 한 7, 80대 1 정도 뜹니다. 경희대학교 여기 근처 100대 1,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략 50대 1, 그 다음에 뭐 학생들 선호하는 성균관 서강 대략 한 7, 80대 1, 요 정도 라인에서 떠요. 평균을 내면 대략 한 60에서 7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뜹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허수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네, 허수지원자가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것보다도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허수지원자라는 건 뭐냐면 논술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다가오면 막판에 잠깐 해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친구들. 아주 뛰어난 기본 능력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다 허수입니다. 그 의미가 없는 전략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 파이널 수업 때 처음 와요. 처음 와서 붙는 경우 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대다수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낯설어서 이게. 그래서 힘들어하죠. 이 허수 지원자들의 비율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논술은 최저 기준이 설정된 대학들이 많죠. 연세대학교 이런 경우 뭐 수능 최저가 없지만 상당수 많은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설정을 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도 생각보다 많이 떠요. 그게 평균적으로는요 대략 지원자 중에서 50에서 60%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10명을 이제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10명 학생을 가르치면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 논술은요 가르치면 실력은 올라요. 오르는데 그게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일정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해볼 만한데 그게 오르기는 오르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못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50에서 60% 정도 뜬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 뜨겠죠.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또 하나는 수능 최저도 맞췄고 어느 정도 실력 다 올라갔어요.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고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 비율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논술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어떤 친구는 수능 최저 다 맞췄어요. 그리고 얘를 제가 몇 개월 이상 가르쳐봤는데 잘해요. 나쁘지 않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는데 6논술 지원했는데 전멸을 하는 경우가 왜 나오냐면 수능하고의 이 결이 달라서 그런데 수능은 국어 한 문제만도 45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한 문제가 만약에 미스가 나잖아요. 문제 잘 맞춰가지고 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논술은요. 인문논술 시험장 들어가면 적게 내면 한양대처럼 달랑 한 문제 내요. 1200자짜리 한 문제 쓰게 내고요. 많이 내봐야 연세대학교 600자짜리 4개 내요. 대부분의 대학이 2문제 아니면 3문제 내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살짝 미스 나잖아요. 그냥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꾸준하게 국어, 영어, 수학처럼 공부를 안 해왔죠. 논술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2학년 때부터 한 2년을 했어요. 그러면 출제 가능한 웬만한 주제를 다 건들 수 있어요. 쭈루루루루.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안 하죠 요즘. 아주 짧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익숙한 주제가 나와요. 조금 다뤘다거나 익숙한 주제가 나오면 그런 대로 써요. 근데 조금만 낯선 주제 나오죠? 그럼 막 흔들려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변수가 어쩔 수가 없어요. 논술을 학생들이 워낙 늦게 시작하니까. 그런 변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채점이 주관식이잖아요. 이게 주관식 답안을 책정하다 보니까 채점을 누가 하느냐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학생 답안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논술적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멸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변수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나오겠죠. 근데 심플하게 평균적으로는 10명 가르치면요. 여기서 몇 명의 합격자가 나오냐면 거의 데이터가 비슷하게 뜨는데 2명에서 3명 정도. 평균은 2명인데요. 조금 그의 실적이 괜찮다 싶으면 3명 정도까지 나와요. 요게 인문논술의 평균적인 합격률이에요. 어렵죠. 그렇죠? 10명 가르쳐가지고 2명?
기껏해야 잘해봤자 3명 정도가 평균으로 뜬다면 상당히 어려운 전형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붙으면 내 학생이 원래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었던 교과나 학종으로 갈 수 있었던 대학 혹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이 갭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생겨요. 제가 상향 지원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로 붙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나눠드린 자료의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실제 학생들 데이터예요. 실제 학생들의 원래 내신 성적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능의 평균 등급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럼 아까 내신 성적 2.5와 수능 평균 2.5 등급일 때 대략 어느 대학 라인을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아 얘가 이 정도밖에는 못 갔을 텐데 실제 논술로는 이렇게 뛰는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 가까운 여기 중간에서 약간 아래에 양빵민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어요. 찾으셨죠? 예, 그 학생들 이름 중에서 중간에 약간 아래 양빵민 그 친구 지금 내신 성적이 5등급 후반이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자기가 학종이나 교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요. 2학년 때 판단합니다. 이런 거 빠르게. 그래서 수능 공부를 막 했어요.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수능에서 지금 옆에서처럼 평균 2등급 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수능에서 평균 2등급 중반 정도 나오면 정시에서 쓸 수 있는 라인이 국민대, 숭실대, 중위권 밑에 과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논술은 상향 지원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지원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한 10개월 정도 했던 친구예요. 10개월 정도 했던 친구인데 남학생이고요. 지원할 땐 학생들 선호를 고려해가지고 지원 상담을 합니다. 논술은 당연히 저랑 상담해가지고 원서 써야 돼요. 예, 지원 전략을 짜는데 가급적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를 들어주거든요. 근데 어디 쓰고 싶냐? 연대가 로망이래요. 그래서 써라. 또 어디 쓰고 싶냐? 성대 쓰고 싶대요. 문과 논술은 그렇게 학생들이 성대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대가 왕인 것 같아요. 또 어디 쓰고 싶냐? 서강대를 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이때는 고대가 논술 시험을 안 볼 때예요. 고대 논술은 올해 다시 부활됐잖아요. 이 친구는 선배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서 야, 네 내신 성적하고 네 지금 수능 모의고사 등급을 보라고 너 이렇게 상향만 하다가 아수라장 난다고 더 낮춰 낮은데도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펙트럼을 넓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도 상향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 동국대도 쓰게끔 했고요. 그다음 한 대학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제가 쓰게끔 했냐면 숭실대학교 경영학과까지 쓰게 했어요. 숭실대 경영을 왜 쓰냐면 이 친구 지금 성적으로 숭실대 중하위권 학과는 쓸 수 있는데 상위권 학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상향이지만 조금 스펙트럼 넓혀라라는 취지에서 여기까지 쓰게끔 한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논술 괜찮아요. 아주 우수하거나 월등하게 잘한다 이건 아닌데 논술을 굉장히 꾸준히 연습해왔고 사고력 자체가 조금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문장력 같은 건 좀 떨어져요. 남학생들의 문장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학생들보다. 근데 이 친구 남학생 대체로 그래요. 보통 사고력으로 이걸 커버해줘야 되거든요. 생각 좀 더 깊이 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해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뚜껑 딱 열었더니 얘 최저 다 맞췄습니다. 존재하는 이 대학 모든 평균 2.5 정도 수능이 뜨면요. 맞추게 돼요. 어느 대학이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싹 다 맞췄는데 그러니까 최저 못 맞춘 대학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도 못 받고 다 떨어졌어요. 숭실대 못 받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초합을 했는데 그게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그때 당시에 3명인가 4명 뽑았는데 거기에 최초합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왜 나는 현상이냐면 인문논술의 특징이에요. 얘는 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친구인데 시험장 들어가서 여기만 제대로 쓰고요. 뭔가 미스 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은 다 잘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래요. 논술은 인문논술은 객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느낌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뭔가 저는 다 미스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딱 붙은 거예요. 보통 이게 인문논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6논술을 지원했을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6논술 지원하잖아? 그럼 니들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6개 논술 대학 중에서 아무리 못해 2개, 많으면 3개 정도 대학은 헛소리 쓰고 나와. 그러나 너는 그거의 헛소리인지 몰라. 그냥 쓸 때는 오, 잘 써지는데? 이러면서 쓰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논점 제대로 정확하게 못 잡고 그냥 쓰고 나오는 거예요. 논술 최상위권 아이들도 그래요.
논술 최상위권 아이들도 10문제 정도를 던져주죠. 그러면 근접하게 출제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는 비율이요. 대략 6개, 많으면 7개 정도 뜨고 그 친구들도 3, 4개는 완전 헛소리 써요. 이 논술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럼 보통 6개 정도 썼을 때 적게는 2개, 많으면 3개 정도는 저는 헛소리라고 봐요. 완전 잘못 잡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잡은 게 3개에서 4개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출제 의도를 파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출제 의도 파악했다고 해서 답 붙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좋은 문장으로 구현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연습을 막 시켜왔을 때 보통 저 출제 의도를 부합하는 한 3, 4개 중에서 절반 정도만 잘 쓰자. 너는 나머지 절반은 또 출제 의도는 파악했지만 글이 잘 안 나갔을 거야. 뭔가 쓰다 보면서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 들면서 아마 글을 쓰게 될 거야. 그런 경우 붙기 힘들지. 근데 훈련을 꾸준히 했다면 그래도 절반 정도나 그래도 제대로 쓰지 않겠냐? 그 절반 쓰게 되면 남는 대학이 대략 2개 정도 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붙자. 이게 전략이에요. 운이 좋으면 그 대학 2개가 붙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문 논술은요. 문제와 이 시험의 특성상 6개 논술을 다 지원을 해도 아무리 논술이 뛰어나도 6개를 다 붙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과 논술은요. 수학 문제죠. 그럼 수학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6개 논술을 쓰죠. 6개를 다 붙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문과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오랫동안 가르치면서도. 제가 봤던 걸로는 제일 많이 붙은 친구가 4개까지 붙은 거 봤어요. 6논술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인문논술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는 하나만 붙자. 2개 붙어도 피곤하다. 다만 하나 붙는데 그 하나가 네가 지원한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데 붙으면 가장 효과적인 거죠. 효율적으로 인생 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시 3페이지로 가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문논술 심플합니다. 외우는 영역이 없어요. 국어와 관련된 독해력도 필요하고요. 사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사고력도 필요해요. 그걸 적절하게 결합해가지고 독특한 문제 구성으로 주관식으로 내기 시작을 하는 건데 독해력이나 국어 독해력이나 사탐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죠. 논술에서는 그걸 다 아울러 가지고 없이 문제를 풀고 생각하고 논리를 짜주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요는 빡치기가 절대 안 통해요. 단기간에 뭔가 빠바박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보이겠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뛰어난 국어적 능력이나 이런 거를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요. 그냥 처음부터 일정 시간 투자해서 쭉 끌고 나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야금야금 문제에 익숙해지고 야금야금 논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야금야금 문장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논술 과목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학원이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에요. 그러면 3시간 안에 설명도 듣고 쓰기도 하고 첨삭도 받아요.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학생들한테 과제를 부여를 해요. 야, 못 쓴 거 다 마저 써와. 혹은 첨삭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거 한번 다시 써봐. 혹은 일정 정도 과제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추가 과제를 좀 내줘요. 그걸 제가 최대 2시간 이내에 끊으라고 해요. 2시간. 2시간 더 넘게 해준다면야 저는 좋지만 수능에 방해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일주일 통틀어서 수업 시간 포함해서 대략 5시간 이내 정도 논술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쭉 끌고 나가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논술 강좌 방법은 그렇게 꾸준히 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몇 가지 정보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6페이지 보시면 2025학년도 논술 전형 개요에서 수능 최저 각 대학별 수능 최저를 지금 거기다가 저기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수능 체제를 조금 많이 완화한 대학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능 체제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경향이고요. 내년에는 더 커졌어요. 내년 입시안을 벌써 발표를 했는데 내년 입시안 보니까 수능 체제 완화가 더 이제 커졌더라고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도
3합6을 요구해요. 3합6. 3합6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국수 0, 탐구 1, 탐구 2면 탐구는 잘 본 거 하나만 반영되거든요. 그럼 요 네 과목 중에서 세 개 과목이 합 6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국어가 2 떴어요. 수학이 5 떴어요. 그다음 영어가 3 떴어요. 그다음 탐구가 1 떠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3합 6이죠. 예, 근데 내년 거 보니까 2합 5로 낮췄어요. 2합 5로. 이화여자대학교도 왕창 낮추고 전반적으로 최저를 조금 완화하는 영향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도 내년에 좀 낮춰요. 올해 고려대학교 보면은 신설하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과는 4합 8을 요구하죠. 이것도 일단 요즘 최저에 비하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학과는 4합 5. 오, 제가 보기엔 거의 미쳤어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누가 인문계에서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수능 성적 좋은 친구들은 전 일단 올해는 무조건 고대 지원, 경영학과 지원시키려고 합니다. 그 모의 논술을 냈는데 문제가 연대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그래도 원래 고대 문제가 예전에 논술 문제가 되게 멋있었어요. 정말 잘 만들고. 근데 이번에 모의 논술 낸 걸 보니까 뭐야 문제가 왜 이렇게 부실해. 이 정도로 너무 평이한 수준을 냈더라고요. 모의 논술을. 그거대로 나올런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모의 논술 낸 걸로 수준을 보면 연대가 내는 정도의 수준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갈 정도로 쉽게 내버렸어요. 그걸 왜 저렇게 냈을까라고 생각하면 최저를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논술이라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튼 내년에 가면 고대 경영도 과랑 똑같이 4합 8로 맞췄어요. 네, 고대 경영. 근데 올해만 이제 5, 4합 5가 됐죠. 아무튼 그 최저 기준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데 시험 일정 부분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냐면 거기 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죠. 저기 중간에 보면 11월 14일 날 올해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앞두는 대학 있죠. 이 대학은 미리 준비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장 들어가려면. 근데 요 대학뿐만 아니라 수능 보고 11월 16일 토요일하고 11월 17일 일요일 날 보는 대학 있죠. 여기에 굉장히 주요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 대학들도 수능 전에 대충 다 끝내놔야 돼요. 수능 끝나고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하루 동안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 3주 정도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을 안 하거든요. 그 까먹었던 걸 복원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월 17일까지 시행하는 이 대학들에 대한 연습도 실제는 수능 전에 거의 다 끝내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지원 전략하고 공부하는데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요 일정표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조금 바뀐 게 있긴 한데 그거야 뭐 작년 거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요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두 개 드리면 실질반 11편 보면 내신 실질반 비율이 나오는데 이건 되게 판단이 쉽습니다. 내신이요 인문계 기준으로 4등급 후반까지 나오는 친구들은요 존재하는 모든 대학 논술을 아무데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예, 내신 뭐 마이너스가 큰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4등급 후반까지 쓰고 싶은데 다 써도 상관없고요.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전체 논술 시행대 쪽에서 두세 개 정도만 빠져요. 두세 개 정도의 합격자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두세 개 상담 결정을 하면 됩니다. 6등급 이하로 떨어지면요 반드시 상담해가지고 원서 쓰셔야 돼요. 전체 논술 시행 대학 중에 절반 정도밖에 못 써요. 나머지 절반의 합격자가 잘 안 나와요.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친구는 원서 쓸 때 반드시 상담. 4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14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능 최저 충족률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몇 개 대학만 샘플로 거기다 실어놨는데 제가 아까 맞추는 비율이 못 맞추는 비율이 한 평균 50에서 6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 지금 대학 속에 적어놨거든요.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서강대. 그럼 옆에 보시면 실점 경쟁률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 이 충족률이 수능 최저 맞춘 비율이거든요. 보시면 50%가 훌쩍 다 넘어가죠.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 보세요. 80%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은 실제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평균으로 따지면 50에서 60%인데요. 몇몇 대학은 80%가 넘어가는 경우도 나와요.
예, 평균은 5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뚝 떨어집니다. 물론 최저가 없는 대학은 최초 경쟁률이 그냥 실제 경쟁률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자료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줘서 뭐 합격 수기도 좀 붙여놨고 공부 방법론도 17페이지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참조하라고 쓴 거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빠르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8월 정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정도까지 꾸준하게 필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해석 연습. 그리고 9월 끝나면요. 인문 논술은 지원한 대학별로 수업을 쪼개서 들어요. 인문 논술은 문제 그래서 9월에 자기가 원서를 따는 순간 자기가 지원한 대학 기출 문제만 집중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가려면 그 전에 한 2달 정도 아무리 못해도 2달 쓰기 돼요. 쓰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거 들어가봤자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고통만 받다가 그냥 집에 오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니까 그거를 빨리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